오케이. 그러면 또 오늘의 마지막 2시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어, 현재까지의 논의를 바탕으로 해서 또 계속해서 논의를 좀 더 전진시켜 보겠습니다. 무엇이 전진인가? 이렇게 이제 물어보시면 우리가 이제 언어에 대한 어떤 가정을 이제 더 정교한 가정을 반영해 나가는 것을 이제 전진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러면 이제 그 전진과 관련해서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빅픽처적인 측면을 이제 점검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60페이지 표 2-1번에서 이제 백 오브 워즈 가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게 효과가 있었느냐? 효과가 있었죠. 뭐에 대비해서는? 정수 시퀀스를 그냥 쓰는 거에 비해서는 이런 가정들이 이제 효과가 있었다라고 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뭐 에버리징을 수행하진 않았지만 준수한 수준의 성능을 보이는 그런 어떤 실험 결과를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이 백 오브 워즈 가정 자체, 그 형태소의 그 형태소 뭉치라고 하는 이 가정 자체도 완벽하지 않은데,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같이 살펴보고,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점으로 앞으로 좀 전진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66페이지 2.3절에 단어가 어떤 순서로 쓰였는가 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 같이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교재를 펼친 김에 교재에 있는 내용을 같이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요새 언어 모델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이제 예를 들어서 챗 GPT 같은 서비스가 언어 모델인데, 랭귀지 모델 줄여서 이제 LM이라고 부르죠. 근데 얘가 이제 대규모라서 라지가 붙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라지 랭귀지 모델이라고 부르죠.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이 언어 모델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거냐는 거죠. 물론 언어 모델은 이제 다양한 것이 있습니다만, 이 언어 모델 자체는 알고리즘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언어 모델은 일종의 이제 수학적인 이제 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수학적인 틀을 어떤 알고리즘으로 이제 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이것이 우리가 이제 살펴보고자 하는 점인데요. 이게 이제 왜 필요한가를 같이 얘기해 보겠습니다. 여기 그냥 단순한 뭉치에서는 등장의 순서가 무시된다는 점이 이제 문제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단어 뭉치의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상세하게 이제 살펴본 대로 이것이 이제 무엇인지를 이제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언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다음과 같은 특성이 있습니다. 이 용어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리자면, 그 시퀀스형의 데이터라는 것은 뭔가 의미가 있는 용어입니다. 이 순서에 중요한 정보가 담겨 있는 데이터를 시퀀스 형태의 데이터라고 합니다. 이거는 텍스트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금융 쪽에서 많이 사용하시는 시계열 데이터들도 시퀀스 데이터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특히나 이제 언어 같은 경우에는 순서의 정보가 담겨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왜 그럴까요? 나는 너를 사랑하는데 너도 나를 사랑하니? 라고 물어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이게 순서가 중요하지 않은 어휘 집합적인 측면에서 보면 나는 어휘 집합이 동일하죠. 근데 이 형태소 뭉치 빼고 워즈에서는 나는 사람과 너나 사람은 동일합니다. 근데
이게 다르기 때문에 청춘에 많은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나는 여기 샀는데 돈나 그러니 아니네?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랬으면 이제 삼겹살 치유가 되는 거고. 그래서 이런 근데 이 형태소 뭉텅이를 통해서 그냥 도수를 세는 것은 나는 사랑이나 너나 사랑이나 그냥 도수를 세는 것이기 때문에 이 순서적인 보조가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순서를 고려하지 않는 상태로 텍스트를 처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또 순서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프로그래밍 언어가 있죠. 왜냐하면 이런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프로그래밍 언어야말로 진짜 순서가 많이 중요하죠. 뭐 다른 것도 다 중요한데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는 예를 들어서 이제 프린트 A를 하고 싶은데 우리가 A라는 변수를 정의를 한 적이 없어요. 그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안 되겠죠. 그래서 이 순서가 바뀌면 문법이 올바라도 동작을 안 하죠. 그래서 이 순서가 이렇게 바뀌면 동작하죠. 그래서 이 언어는 순서가 정말로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뭐 사실 그렇게 설득할 필요가 없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점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이 단어의 뭉치가 아닌 언어 모델이라고 하는 틀을 우리가 이제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이는 것은 좀 무서워 보이는데 이거를 이제 차근차근 이제 살펴보다 보면 별거 아닙니다. 같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교재에서도 같이 이제 보시면 언어 모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제 수학적인 이제 정의를 하는데 단어가 n개 주어진 상황이라면 언어 모델은 n개가 동시에 그리고 그러한 순서로 동시에 나타나는 것만으로는 언어 모델이라고 할 수 없죠. 왜냐하면 이게 형태소 뭉치도 동시에 등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순서로 나타날 확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순서로서 첫 번째부터 n번째까지 단어, 교재에서는 그냥 n개라고 이제 표현했고요. 이런 것이 이제 언어 모형의 이제 정의입니다. 그러면 이제 언어 모형에서 방금 전에 이제 교재에서 소개한 것을 나는 너를 사랑해 라고 하는 이제 단어 집합이 이제 있다고 하겠습니다. 즉 언어 모델은 이러한 단어 시퀀스가 등장할 확률인데요. 그 가능한 어휘 집합, 한국어의 가능한 어휘 집합을 생각했을 때 이런 것이 이제 우연하게 달성할 확률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만약에 한국어 어휘 집합을 물리적인 물체로 가정을 하고 이거를 어, 모든 어휘를 하늘로 다 던져버리는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휘 집합에서 우리가 이제 그 어휘 집합을 이제 하늘로 이렇게 모든 단어들을 다 던졌는데 그게 땅에 떨어지면서 나는 너를 사랑해. 이런 식으로 그 땅에 떨어진 글자들이 배열이 된다면 뭔가 초자연적인 일이 일어났을 거라고 생각하겠죠. 그죠? 그 정도로 확률이 낮은 겁니다. 그러면 그런 실제로 초자연적인 힘이 필요한데 그게 뭘까요? 바로 우주의 엔트로피를 거스르는 우리 마음의 힘이죠. 그죠? 이 예를 들어서 화성 표면에 나는 너를 사랑해가 써 있는 게 발견이 됐어요. 난리가 나겠죠. 그죠? 난리가 납니다. 새롭게 행성이 발견됐는데 저게 써 있었어. 난리가 나. 그래서 이거는 절대로 자연적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맨날 그거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우리 두뇌를 통해서 이제 저런 임의적인 표기들도 생성되고 저런 표기들이 하필이면 저런 순서로 제시되는 것은 굉장한 확률입니다. 그런데 이 언어 모델은 시퀀스적 특성을 반영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단어가 등장할 확률은
이전 단어 순서의 조건부 확률로 정의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어는 이전 단어가 없습니다. 이전 문장을 고려하지 않는다고 가정하면 어휘 집합에서 넓은 범위의 단어들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어휘가 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말에서 첫 번째 단어는 명사나 동사 같은 것이 가능한데요. 조사와 같은 것으로서는 시작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는이나 를로는 시작할 수 없죠. 그래서 이 첫 번째 단어는 모든 것들이 가능하지는 않다는 겁니다. 근데 첫 번째 단어는 이전의 맥락이 없기 때문에 이 첫 번째 단어가 될 수 있는 것들의 확률은 어느 정도 이 어휘의 이제 하위 집합이죠. 즉, 이 첫 번째 단어가 될 수 있는 것들, 요 첫 번째 단어들은 이 가능한 모든 어휘들에서 하위 집합에 해당하는 것들이 가능합니다. 근데 여기에는 는이나 를로 시작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단어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두 번째 단어는 첫 번째 단어가 앞에 등장했다는 점을 고려해야 됩니다. 즉, 두 번째 단어가 특정한 것이 되는 것은 맥락을 고려해야 됩니다. 확률적으로는 확률적으로 표현하자면 이 두 번째 단어가 어떤 단어가 선택될 확률은 첫 번째 단어에 대한 조건부 확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첫 번째 형태소가 나 또는 너와 같은 명사라면 두 번째 형태소는 우리말에서는 조사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 사랑에 대해서는 는 이런 식으로는 이제 안 될 수 있겠죠. 그죠? 하지만 은은 가능하겠죠. 그죠? 그거는 이제 우리의 이제 발음에 따르는 거겠죠. 그러면 이런 방식으로 이제 살펴보면 세 번째 단어에 대해서는 이제 같은 논의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 세 번째 단어 W3은 첫 번째 단어와 두 번째 단어의 순서가 맥락이 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만약에 첫 번째와 두 번째 단어가 나는 이라면 세 번째 단어는 너가 될 수 있습니다. 그죠? 하지만 나는이라는 이런 맥락에 대해서 그 다음에 는이나 를이 올 수는 없죠. 나는 는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건 이제 비문이기 때문에 이 맥락을 고려한다면 세 번째 단어는 반드시 첫 번째와 두 번째 단어가 이러한 순서로 전개된 것을 고려해서 세 번째 단어가 어휘 집합의 또 작은 부분을 차지하게 될 겁니다. 그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계속 전개를 하면 여기에 표기를 보시면 어떤 이제 시퀀스의 마지막 문자를 이제 T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전체 문장이 교재에서는 엔게라고 했는데 저는 이제 그 토큰의 약자로 T라고 이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T 번째 문자는 여기 표기가 하나 잘못됐네요. 그 직전까지의 단어들의 모든 시퀀스가 맥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언어 모델의 구체적인 정의는 첫 번째 단어는 이제 첫 번째 단어 이제 다른 이전의 맥락이 없기 때문에 첫 번째 단어가 될 수 있는 것들이 다음과 같이 있고요. 두 번째 단어 이후로부터는 그 이전까지의 시퀀스가 자신의 이제 맥락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오, 이론적이죠. 그죠? 근데 일단은 이런 틀이 이제 필요하기 때문에 먼저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언어 모델의
그 구체적인 과정을 효과적으로 느껴보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준비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이 언어 모델의 가정이 더 바람직한 경우를 같이 이제 실습으로 착용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그 요 데이터 폴더에 이제 준비된 세종 말뭉치 다음과 같이 이제 세종 폴더에 이제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이 세종 말뭉치를 이제 보시면 요거는 이제 제가 이제 정리를 해 놓은 건데요. 스포큰이랑 위튼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요 스포큰이라고 하는 이제 문서를 이제 보시면 또 여기서 다시 이제 로우랑 워드 태그라고 하는 것이 이제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는 이 원시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가 그 원시인이 아니고요. 요게 이제 비가공으로 그냥 원래의 상태 라는 뜻에서 이제 로우라고 이제 했고요. 이것과 이제 대비되는 것은 뭔가 이제 가공되고 정제된 것을 이제 의미합니다. 그럼 일단은 이제 이 로우의 상태를 이제 보려고 합니다. 이거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쓰신다고 해도 그 주피터 쪽에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이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쪽에서는 이런 탐색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고요. 그러면 이제 이 로우를 보시면 그냥 텍스트 파일들이 많이 있구만 라고 하는 점을 이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거를 이제 하나 이제 열어보시면 얘가 그 안 열립니다. 뭐야 왜 이래?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게 그 UTF-8 인코딩이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 그래서 이 파일은 우리 실습을 위해서 주피터 쪽에서 이제 필요한데 이거를 관찰하시는 방법은 굳이 주피터에서 하실 필요는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그냥 여기서 그 세종 말뭉치를 여기서 그냥 그 압축을 풀어가지고 여기서 이제 살펴보시면 됩니다. 그냥 윈도우 쪽에서 압축을 이제 따로 풀어서요.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지금 이제 윈도우즈 쪽에서 압축을 푸는 거는 우리가 그냥 용이하게 관찰을 하기 위한 용도입니다. 실제로 이제 읽어올 때는 저쪽에서 이제 압축이 풀린 상태로 이제 준비가 되어 있어서요.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아까 이제 다음과 같이 준비를 했습니다. 오, 생각보다 좀 오래 걸리네요. 이렇게까지 오래 걸릴 일인가 싶지만요. 그러면 이제 이 보시면 그 뭐 여기서 이제 압축 푸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안내 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그 아까와 마찬가지로 해당 폴더를 좀 찾아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요 이제 스포큰 찾아가고 그리고 이제 아까처럼 이제 로우 찾아가고 그리고 그냥 아무 텍스트 파일이나 뭐 상관없고요. 그냥 이제 하나 열어서 이제 보겠습니다. 보시면 잘 열립니다. 그러면은 왜 아까는 안 열리는데 지금은 잘 열린 거냐? 그 이유는 이제 뭐냐면 요 하단에 보시면 요 인코딩이 UTF-16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 주피터에서 기본적으로 열리는 것들은 UTF-8 인코딩을 가정하고 있는데요. 이 주피터에서는 이 여러 인코딩을 다 상대해 주진 않고 딱 요 인코딩만 상대를 해줍니다. 그래서 아까는 이제 안 열렸는데 이 윈도우즈나 맥 같은 곳에 이제 메모장에서는 여러 인코딩을 그 상대할 수 있기 때문에요. 그냥 잘 열립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그 보시면 되고, 어, 만약에 압축을 푸는 게 이게 뭐 다 볼 건 아니기 때문에 압축을 푸는 게 좀 귀찮다라고 하시면 주피터에서 그 다운로드를 받으셔도 돼요. 그냥 어느 하나 이게 다운로드지 받으신 다음에 그리고 나서 그냥 열어보셔도 열립니다. 이렇게. 그죠? 어차피 이제 다 필요한 건 아니고 우리가 이해를 위해서 이제 보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이제 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보시면 이제 요 내용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면 XML 형식인 것 같죠? 그리고 이제 한국말이 있죠. 반갑게도. 일상 대화, 가족과 사랑에 대해. 이 대화니까 요 대화는 구어체로 되어 있겠죠? 요 이제 구어체라고 하니까 갑자기 이제 생각이 나는 게 우리 그 애기가 이제 요새 태권도를 다니는데 집에서는 아빠 아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태권도 같은 데 가면은 이 엄마 아빠한테 이제 공손하게 인사하는 거 뭐 이런 거 가르치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그 좀 이따가 이제 끝나면 태권도 데리러 가야 되는데 태권도 이게 데리러 가면 어머니 아버지 태권도 다녀왔습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딱 거기서 만 거기서 많이 보세요 보니까 그 생각이 나네요. 우리 보통 그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카톡방에서 그 되게 진지하게 말을 하면 하는 거죠. 내가 어젯밤에 생각을 해봤는데 쉼표 뭘 찍고 이게 긴 대화를 하나의 그 딱 메시지 하나를 딱 보내는데 메시지 하나만 어젯밤에 딱 읽어봤는데 막 메시지 길어. 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느끼잖아요. 그냥 크크크크 오케이 오케이 하고 이렇게 그냥 보냈잖아요. 그래서 국어체가 그런 느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국어체에 대입하고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대한민국 문화관광부에서 그 이 프로젝트를 이제 지원했고 실제로 이제 수행한 곳은 연세대학교 언어정보개발연구원이라고 하고요. 여기서 이제 전사자료라고 하는데 이 전사가 받아쓰기입니다. 받아쓰기. 그죠? 그리고 이제 이 실제 프로젝트를 이제 국립국어원에서 이제 여러 대학에 이게 의뢰를 한 거죠. 돈은 여기서 이제 주고, 그죠? 아마 이제 이런 거 같고요. 근데 이제 여기 이제 보시면 대학생들이 나눈 대화를 녹음하여 이제 전사했다라고 이제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 요거는 이제 제가 유튜브에서 요 부분을 좀 지워야 될 것 같은데, 그죠? 원래는 이게 배포 불가입니다. 왜냐면 제가 저작권을 소유한 게 아니거든요. 저작권 소유한 게 아닌데 이거는 좀 사정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게 그 모두의 말뭉치로 좀 검색해 볼게요. 모두의 말뭉치. 이 보시면 그 국립국어원 한국어 학습자 이제 말뭉치 나눔터 뭐 이런 식으로 그 나오는데 여기 보시면 요새 이제 국립국어원에서는 인공지능에 대해서 그 여러 가지 이제 이 텍스트 데이터를 말뭉치라고 부릅니다. 이 말뭉치라고 하는 단어를 이제 처음 소개해 드리는 게 좀 이상한데 이 텍스트 데이터 셋들을 한마디로 코퍼스라고 이제 부르고요. 종종. 그리고 우리말로는 말뭉치라고 부릅니다. 그냥 뭐 당연하죠. 그냥 뭐 텍스트들 뭉탱이다. 말뭉치 이렇게 이제 되어 있고 여기 이제 보시면 여러 이제 말뭉치들이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시 말뭉치 검색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갖고 이제 여기에 대해서 뭐 검색어 뭐 이렇게 세종 뭐 이렇게 해볼까요? 잘 안 되네. 지금 현재 이제 맥에서 제 입력이 조금 이상한 것 같아요. 세종 해볼까? 그러면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원시 말뭉치 검색하고 이제 이렇게 이제 되는데 이게 그 말뭉치 이제 신청하면은 신청하려면 이제 여기 이제 가입을 하셔야 되고 그 정부 웹사이트 아시잖아요. 이제 가입을 하셔야 되고 그 또 이제 말뭉치들을 이제 신청하시면 이제 신청서를 작성하셔야 돼요.
일정 양식을 작성해서 국립국어원에 그 이제 보낸 다음에 국립국어원에서 어느 기관에 누구가 신청할 분을 이렇게 하고 심사를 해서 승인해서 이제 그거를 이제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되는데 물론 그 이제 그렇게 하는 게 맞죠. 맞을 수도 있는데 근데 그리고 또 이제 두 번째 문제는 지금 이제 그이 세종문치가 그 현재로서는 여기서 검색이 안 됩니다. 근데 예전에는 그냥 그 이 국립국어원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이런 절차 없이 그냥 게시판에서 다운로드 받는 형태거든요. 그냥 이제 옛날 스타일이고요. 근데 그게 지금은 저 세종말뭉치를 다운로드 이제 획득을 하려면 국립국어원에 편지를 써야 돼요. 세종말뭉치가 필요합니다 하면은 현재로서는 여기서 제공 안 하시고 그거를 이제 요청을 보내시면 그 국립국어원에서 CD나 DVD로 구워 가지고 우편으로 발송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웹사이트를 통해서 세종말뭉치를 접근하기 좀 어려운데 야, 그럼 안 쓰면 되잖아 하면 이제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일단 세종말뭉치가 무엇인지를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이제 여기 이제 책에서 소개하는 내용도 그렇고 많은 것들이 이제 세종말뭉치를 기반으로 해서 수행된 것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뭔지에 대해서 이제 아시는 게 이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됐고요. 그래서 이제 그두 번째 이유는 이제 이 국립국어원을 통해서 그 획득이 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다음 같은 방식으로 이제 되는 거고 예전에 그냥 웹사이트에서 별다른 가입이나 이런 절차 없이 이걸 다운로드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이유로 인해서 이제 제가 여기서 그 허락을 받지는 않았지만 그냥 실습의 용도로 이제 배포하는 게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라고 그냥 알아서 자체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립국어원에 전화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그죠? 그렇고요. 그리고 그러면 여기 있는 거를 이제 새로운 이제 국립국어원의 이제 말뭉치들은 이거는 그 가입 절차나 이제 승인 절차가 이제 생겼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것들은 저는 다 다운로드 받았거든요. 얼른 다운로드 다 받았는데 여기에서 이런 절차를 요구하는 것들은 이제 함부로 배포할 수가 없으니까 필요하신 경우에는 이 웹사이트에서 이제 가입하셔서 참조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고 그러면 이제 이 세종말뭉치가 이제 다 한 것 같다는 건데 조금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와 2001년 그죠? 이거 거의 뭐 20년도 더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되게 옛날 거고 21세기 세종계획 2단계 이게 이제 AI 한참 옛날 겁니다. 근데 이런 게 없었으면 우리나라에서 그 자연어 처리가 잘 안 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그래서 이제 그 같이 이제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진짜 이제 본문은 이겁니다. 텍스트에서 유후 P1 SN0001 뭘 좀 올려야지. 유후 P2 N0002 뭘 좀 올렸어. 이거 뭘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후 P1 이건 짐작되는 바도 있는데 짐작하실 필요는 없고 여기서 이제 위에 보시면 정보가 있어요. 요 그 참여자들의 디스크립션이 있는데 person ID가 P1이고 성별이 여성이고 20대 대학생이랍니다. 그죠? 이제 익명으로 처리를 하겠죠. 그죠? 그래서 P2는 person 2고 남자고 20대랍니다. 그죠? 저도 이때는 20대죠. 그러면 여기 보시면 이거는 말한 사람을 뜻하는 발화자 표기이군요. 말한 사람을 발화자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요 S는 뭘까요? 요 S는 이제 센텐스 정도의 약자로 보이죠. 근데 요 센텐스가 구어체에서는 발화라고 합니다. 문어체에서는 문장인데요.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 문어체는 문장이 딱 완결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구어체 발화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카톡방에서 이제 얘기하는 듯한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이게 막 정확하게 딱 끊기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대해서
뭘 좀 올려야지. 뭘 좀 올렸어. 이런 건데 이게 엄청나게 노동집약적인 그 데이터 셋입니다. 2001년이에요. 2000년 AI가 없습니다. 받아쓰기를 누가 했을까요? 다 사람이 했는 다 수백 메가를 다 사람이 했고 이 프로젝트가 10년짜리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그때 당시에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이게 이제 원시적인 자료인데 근데 이제 요거를 근데 왜 얘기하는 거야라고 하실 수 있는데 어, 같이 이제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스포큰에서 로 말고요 워드 태그를 보겠습니다. 이거는 아까 이제 압축을 푼 거에서 이제 보시면 되고 워드 태그에서 이제 어느 하나 뭐든지 상관없고요. 이거 골라가지고 하나 이제 열어보겠습니다. 저는 그냥 다운로드 받아서 열어볼게요. 그러면 이제 얘가 이제 뭔가 같이 이제 볼 텐데요.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비슷해요.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형태소 분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와 대비되는 게 이제 그 원시 말뭉치입니다. 그러면 이제 형태소 분석을 했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내려가 볼까요? 여기 보시면 비슷하죠. 유후 P1 어떤 발화자가 문장을 이제 발화를 했습니다. 뭐 타고 가? 물어봤어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한 거예요. 이 타고라고 하는 어절이죠. 이게 어절이잖아요. 이 어절을 형태소 분석을 한 거예요. 타 동사, 고 어미 이런 식으로 요게 바로 형태소 분석입니다. 즉 형태소 분석은 첫 번째로는 형태소 분리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원형을 획득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명사 동사와 같은 품사 판정이 들어갑니다. 이걸 누가 했을까요? 이거를 일일이 다 사람이 한 줄 한 줄. 10년 걸립니다. 이거 거의 8만 대장정급이죠. 진짜 8만 대장정급입니다. 이거를 사람이 다 한 거예요. 야, 그거 뭐 왜 사람이 하고 있어? 라고 생각하시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아니 이거 인공지능 하면 되잖아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2001년이에요. 2001년이고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인공지능으로 하려면 학습 데이터가 있어야 돼요. 학습 데이터는 정답을 제공해요. 근데 그 정답을 누가 제공해야 될까요? 사람이 제공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없으면 형태소 분석기를 못 만듭니다. 그래서 이런 거 없는 나라가 대부분이에요. 이런 연구를 수행하지 않으면 그 나라는 이게 없는 거예요. 전 세계 200여 개 국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런 프로젝트를 수행한 나라는 이제 주요 선진국들입니다. 다른 나라는 못해요. 못하고 그래서 이제 뭐 일본, 뭐 한국 이런 데들은 이제 그래도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신경 썼죠. 일본에 사는 한국도 해야 되고 이런 느낌이었죠. 당시에. 그래서 이제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진 게 그 2010년 이전에 그 형태소 분석기들입니다. 이게 없으면 그냥 못하는 겁니다. 그죠? 근데 그 최근에는 좀 바뀌었습니다. 최근에는 그 구글이라든지 이런 데서 전 세계 언어들을 다 이렇게 할 수는 없거든요. 걔는 10년씩 그걸 진행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혁신적인 기술이 개발이 되는데 그 비지도 학습 기반이고 이런 걸 하지 않아도 형태소 분리가 가능한 기술이 그 2015년 이후에 개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트랜스포머 2017년에 트랜스포머가 지금 다국어에 대해서 잘 되잖아요. 그 이유 중에 형태소 분석을 비지도 학습 기반으로 할 수 있게 되면서 모든 언어에 대해서 이제 가능해졌습니다. 그게 정말 다르죠. 안 그러면은 10년씩 이걸 하고 있어요.
정말 다행이죠. 근데 일단은 이게 되게 귀중한 자료고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역사적인 가치가 데다가 우리가 언어 모델의 가치를 이제 살펴보는 데 있어서 좋은 형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살펴봤는데요. 왜 언어 모델을 이제 들고 나왔을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품사를 결정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문제를 가정해보면 품사를 결정할 때는 명사 다음에 조사가 나올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품사를 결정할 때 순서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언어 모델의 효과를 확인해 보는 데 있어서 이제 좋은 어떤 출발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이거를 이제 그 우리가 읽어 드리려고 이제 노력을 해볼 텐데요. 이게 그 좀 복잡하잖아요. 그 파일의 구조가. 그래서 요 파일 하나를 좀 획득을 해볼게요. 그러시기 위해서 이게 경로가 복잡하기 때문에 직접 작성하는 건 상당히 어렵고 그래서 어느 하나 파일을 그 선택하신 다음에 오른쪽 클릭하시면 카피 패스가 있습니다. 경로를 복사하는 옵션이 있어요. 주피터에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쓰시더라도 아마 이렇게 하셔야 될 거예요.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직접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카피 패스를 이제 선택을 이제 해주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요 어설션을 통해서 아까와 마찬가지로 떤 이제 파일 패스를 아까 이제 복사 붙여넣기 이제 하신 거를 여기다가 이제 그 하나 이제 복사 붙여넣겠습니다. 파일 패스를 이렇게 하고 아까 이제 OS 패스에서 해당 파일이 있는지 획득이 되는지 한번 이렇게 확인을 이제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직접 작성하시면 오타가 그 굉장히 많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주피터에서 이제 카피 패스를 이제 통해서 획득을 하시는 것을 안내 드린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파일이 있는데 이제 이 파일을 읽어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파일은 읽어드리겠습니다. 얘는 정말 그냥 텍스트 파일이기 때문에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일반적으로 이렇게 그 이 파일의 이제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수행하시면 인코딩이 되게 중요해요. 인코딩이 UTF-16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읽어드려집니다. 야, 근데 이거 왜? 남들은 다 UTF-8 쓰고 그러는데 이거 왜 UTF-16으로 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2001년이란 걸 고려하셔야 돼요. 그죠? 2001년에는 이게 유니코드 인코딩이 아직 이제 UTF-8로 아직 완벽하게 자리를 못 잡았어요. 못 잡았고 또 두 가지 고려 사항이 있는데 이 UTF-8은 가변 인코딩입니다. 그래서 얘는 1바이트부터 4바이트까지 이제 가능한데 이 영어 같은 경우에는 1바이트만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한국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멀티바이트고 이제 3바이트를 사용합니다. 근데 이 UTF-16은 이제 이 2바이트씩 사용합니다. 한국어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 UTF-8로 저장하면 예를 들어서 3기가짜리 파일이 되는데 UTF-16 인코딩으로 저장하면 2기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제 이 둘 다 유니코드 인코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UTF-16으로 저장하면 용량도 줄고 좋으니까 그래서 이제 UTF-16으로 이제 한 것 같습니다. 그렇고 그래서 이제 뭐 그런 점도 이제 반영해 주겠습니다. 물론 제가 이제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참 이게 요런 구조 있잖아요. 스포큰하고 워드 태그 이런 식으로 나눈 거는 요거는 그냥 제가 임의적으로 한 겁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예전에 이제 요 세종만능치가 그냥 게시판에서 각각 따로 그냥 제공이 돼요. 그래서 요거를 제가 일일이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저런 형태로 이제 그 개념적으로 이제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냥 정리를 하는 김에 UTF 파일로 인코딩 변화를 하지 그랬어. 그럴 수도 있었겠네요. 그죠? 그냥 이렇게 이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해서 이제 보시면 이제 이 텍스트 데이터를 우리가 그냥 평범하게 프린트로 한번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1000자 정도만 그 한정해서 출력해 볼게요. 뭐 다 출력하셔도 이게 뭐 각각 파일 자체는 1메가 정도가 안 되니까 뭐 그게 상관없지만 너무 많으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보시면 요 정보가 아까 이제 그 파일에서 봤던 거라는 건 알 수 있어요. 그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이 텍스트 데이터 전체의 정보가 우리가 필요한 게 아니고 여기서 예를 들자면 뭐 형태소라든지 폼사라든지 이런 것만 뽑아내는 게 필요해요. 그죠? 그런데 그거를 뽑아내려면 뭘 해야 되냐면 이게 텍스트 파일이라는 확장자를 가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내용이 XML의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XML의 구조를 가진 것을 우리가 파싱을 해서 뽑아내야 되는 이제 대단한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적인 이슈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 지금부터 그걸 해야 되는 건가? 원래는 그렇게 이제 했어야 되죠. 그런데 이제 아까 그 컨테이너에서 압축을 풀던 이 파워쉘을 아직 살려놓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만약에 아니시다 라고 하면 여기에 나가버렸다. 이렇게 하면 그냥 다시 아까랑 동일한 이 도커 익스큐트로 다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여러 번 실행하셔도 상관없고요. 그래서 요거 이렇게 다시 들어오겠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여기서 우리가 패키지를 하나 설치할 겁니다. 콘다 environment list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제가 이제 여기에 이제 설치한 환경들의 목록이 나오는데요. 이제 기본 이제 베이스가 있고 주피터랑 파이데이터, 파이토치, 텐서플로우 이렇게 이제 있고 이 텐서플로우 2 커널이 연결된 환경이 이 텐서플로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환경이 이것이기 때문에 이 환경을 활성화해서 여기다가 이제 추가 패키지 설치를 이제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콘다에서 activate TensorFlow라고 하겠습니다. 요 명칭들은 그냥 제가 정한 겁니다. 그러면 보시면 이 텐서플로우 환경이 활성화됐다는 것을 이제 프롬프트 앞쪽에 텐서플로우로 바뀌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그 파이썬 버전을 이제 확인을 해 보시면 우리가 이제 사용하고 있는 이제 3.10 버전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근데 요 베이스에서는 3.12 버전이었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콘다 액티베이트를 수행하시는 건 뭐랑 비슷하냐면 커널을 선택하시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죠? 우리가 커널을 바꿔서 이제 선택한다는 게 결국은 내부적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과 비슷한 겁니다. 완벽하게 동일한 건 아니지만요.
근데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환경에 뭔가 새롭게 좀 추가 설치가 필요해서요. 이제 pip install pyco라고 해보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파이썬 패키지를 설치하는 그냥 표준 절차죠. 그래서 이제 파이코라고 하는 패키지를 현재 텐서플로우 환경에 설치를 이제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먼저 이제 선행해서 진행해 본 결과 설치가 이제 잘 됐습니다. 따라서 이 명령에서는 오타가 없으신 이상 같은 컨테이너에서 수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설치가 잘 되실 것이라고 제가 이제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이 이제 많지는 않기 때문에 금방 설치가 진행이 되실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고 나면은 뭐가 가능하냐면 여기서 새로운 코드 셀에서 파이코를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파이코가 임포트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가 만든 컨테이너라며 뭐 요것도 설치해 놓지 그랬냐 하실 수 있는데 물론 가능하죠. 가능한데 이거를 이제 미리 설치 안 해놓은 이유는 뭐냐면 일단 이 설치가 그렇게 어렵지 않고요. 그래서 이 컨테이너를 사용하실 때 원하시는 게 있으면 추가적으로 얼마든지 설치가 가능하시다는 점을 이제 좀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냥 제가 제공한 것만 사용할 필요가 없고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원하시는 게 있으면 얼마든지 설치가 가능한데 설치를 하시려면 이렇게 하셔야 된다는 거 안내가 좀 필요했습니다. 왜냐면 이게 제가 만든 컨테이너니까 이게 뭐 콘다의 그 환경 명칭이라든지 이런 걸 이제 확인하시는 게 필요하고 그래서 이제 어떤 명칭으로 되어 있고 어떻게 이제 절차를 진행하는 건가 같이 이제 살펴봤습니다. 야 근데 오케이 뭐 다 알겠는데 이거 왜 했다고? 그래서 이 파이코에서 임포트 파이코 이제 리더라고 하는 것에서요. 임포트 이제 세종 코퍼스 리더를 좀 가져오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세종 코퍼스 리더의 이제 루트를 데이터의 이제 세종으로 하고요. 세종의 스포크네 워드 태그까지 이렇게 이제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으로는 이제 파일들을 이제 지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같은 방식으로 동작을 이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잠시 확인한 시간 갖겠습니다. 화면 공유 안 돼 있나요? 죄송합니다. 아까 화면 공유 했던 것 같은데. 송구합니다. 제가 했다고 생각했는데 잘 안 돼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오케이. 그러면 이제 정상적인 동작을 이제 같이 확인해 했고요. 이와 관련해서 우리 쉬는 시간 이후에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